캐나다 선교사님한테 기독교를 전파 받으시고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학력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어저께 삼촌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우리 할아버님은 이북에서 도의원도 하시고 갑산 장학회 무슨 이사장도 하시고 그 장학회 이사는 갑산군의 인재들을 서울에 유학시키는 그런 재단 운영도 하시고 또 부읍장도 하시고 그런 아주 그래도 그 해산진에서는 또 명문가로 그래도 날리던 집입니다. 산도 있었고 집이 세 채 있었고 1995년생이시니까 1800년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47세니까 57세, 52세, 55세 뭐 그 정도 되시는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할머니를 볼 때는 서양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할머니를 이제 자손은 다섯을 두셨는데 서양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그렇게 이제 돼서 뭘 하나 이렇게 찾아봤대요. 그때 할아버지는 술을 먹고 방탕하고 할아버지도 첩이 있으셨어요. 우리 설림천 할아버지 참 착하신 할아버지께서 역사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뭐라는 걸 내가 정확히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사실은 할아버지 처음에 결혼을 하셨는데 따님이 한 분 계셨어요. 노순자 씨인가 뭐 그래요. 그분이 계셨고 그분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겠죠. 근데 아버지보다 더 위에 분이시니까. 그리고 아마 사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치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그 최남은 우리 할머님이세요. 들어와서 자손 다섯을 두셨는데 이북에서 첩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날리던 사람이고 어떤 집안인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고모께서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침태 뱉고 지나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나는 이 나무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45년에 대동아전쟁이 끝나고 해방되고 46년에 남북이 갈라서면서 남북의 왕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7년에는 넘어가다가 총살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전쟁통에 50년에 넘어오신 게 아니고 47년에 넘어오셨는데 그 47년에 넘어오실 때에 그 일화가 할머니께서 내려가려고 나는 그때 남한에 서울에는 우리 아버지 갑자기 조남 생각나네. 경자병자 지금 이렇게 그래. 경자병자 우리 아버님하고 갑자병자 용산고등학교에 다니던 서울법대 들어가기 전에 학생하고 둘이 있었어요. 유학생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연세의대 초년생이고 하나는 용산고등학교 형 따라 보낸 동생 하나고 나머지 그 다음에 노은이 고모 그 다음에 원병 삼촌 그 다음에 우병 삼촌 셋은 이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처도생 큰 누님이 계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을 거예요. 내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나 어느 날 내려가야겠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께서는 재산이 거기 산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게 다 거기 있는데 빈몸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주저하시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아들이 더 우선이죠. 재산보다. 인생에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돈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내 목숨을 버리고 돈을 지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돈을 찾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할머니는 자녀, 자식 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주저주저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압박을 받았겠죠. 부업장까지 지내신 뭐 지금 말하면 뭐 일제 앞잡이니 뭐 별소리 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유지니까 모함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 고발도 당해서 국민들한테서 연설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 정치적인 분이시기도 하셨어. 근데 그때 학교만 나올 때 엔텔리예요. 근데 실제는 한학을 엄청 공부해가지고 노노 맹자 뭐 이런 걸로 그 동네에서 그 한학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깊었던 그런 할아버지세요. 근데 할머니께서 내려가신다고 그럴 때 할아버지가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그 화폐 개혁이 돼가지고 재산이 없어요. 이북돈을 한국 가져와서는 쓸 수가 없고 보석을 그때 뭐 가지고 있던 것도 없고 빈몸에 그 안내인한테 지금 말하면 베트남 탈출할 때 보트 피플 노잣돈 주듯이 돈 3,000불 주고 아니면 5,000불 주고 우리 남한으로 인도해달라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야음을 틈타서 이 저 황해도까지 먼저 와서 황해도에서부터는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38선을 넘어야 됩니다. 그때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우리 집안은 역사에 없어질 집안이었는데 노씨가 없어야 되는 집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남아요. 안내인을 따라서 열몇 명이 따라갑니다. 안내인을 따라서 피난민이 따라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노우병 삼촌이 그때 45년생이니까 2살짜리입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얘는 죽여야 된다고 울다가 소리 지르면 얘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 같이 가던 20명의 일행 중에 얘는 소리 내고 울면 우리 같이 다 죽으니 얘를 죽이고 떠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하겠죠. 그런데 그냥 떠납니다. 떠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낭떠러져서 굴렀습니다. 할머니가. 근데 애가 안 울었어. 우병 삼촌이 안 울었어요. 할머니의 기도 아니면 그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일행, 할머니는 버선이 없고 피투성이에 맨발로 서 있었고 돈은 한 푼도 없고 고학생이죠. 돈이 끊어졌으니까 돈이 오던 유학비가 없어졌어요. 한번 보세요. 45년까지 집에서 그래도 학비라도 보내주고 기숙사비라도 보내줬는데 돈이 안 왔어요. 우리 아버님은 45년도부터 돈이 끊어지니까 46년부터는 맨 처음에 아버님의 얘기예요. 이 역사가 다 여러분 다 모르네요. 46년에 아버지가 44년에 의과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의과대학 2년 차예요.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간학교 선생을 했어요. 조양중학교라고. 야간학교 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학비도 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아마 그런 피난민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새 세브란스 가보니까 제중학사에 가보니까 돈 없어도 의과대학 다 나올 수 있어. 선배들이 모아놓은 돈 가지고 학비는 다 대줘. 좋은 세상 됐더라. 아버지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피난민으로서 집에서 돈 끊긴 고학생으로서 많은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데 그 학생 앞에 식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노은이 고모, 원병, 우병, 5이 밥 먹여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대학교 2학년. 자기도 입버릇 먹기가 어려운데
식구 5이 더 붙었어. 그런데 5 있는데 할머니는 오직 믿음으로 사셨고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과장수를 한다면서 지금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대문 시장에 사과 몇 개 사가지고 깔아놓고 이렇게 사과깨장이에요. 옛날 사과깨장. 우리 집 스토리가 너무 많아. 사과깨장 몇 개 넣었는데 안 팔리면 집어먹고 썩기 전에. 장사가 됐겠어요? 안 됐죠. 근데 다 남의 도움으로 버티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니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안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굉장히 한데, 이게 나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내가 어렸을 때 영어 한 살이 됐을 때 내 집에서 몇 시간을 얘기하면서 내가 스토리를 다 들었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얘기 해줍니다. 그래서 46년에 아버지 앞에 쓴 5 가족과 아버지는 동생을 부양하느라고 용산고등학교 다니는 동생과 그거를 다 짐지고 본인이 야간 중학교 선생하다가 그다음에 주간 선생까지 하니까 학교를 안 다닌 거나 마찬가지. 근데 세브란스에 또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어. 사정이 딱한 줄 아니까는 학교를 안 나와도 점수를 줘서 48년도에 간식 졸업합니다. 의사만 되면 먹고 살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야간 중학교 선생을 해서 학비 벌고 또 주간까지 해서 생활비 벌고, 그렇게 해서 조양중학교 하고, 또 해방의 때는 좌우의 싸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님 병자 아버님 그래가지고 서북 청년단이 났는데 앞주먹으로 맞아가지고 그건 우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게 앞니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앞니를 새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학생으로서 린치도 당해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을 벌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그저 이북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한테 돈 좀 구걸해서 같이 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행이 또 하나님이 죽으란 법이 없는 게, 할아버지의 옛날에 이북에서 농업학교 나오면 교사 자격증을 줬나 봐요. 그 시절에 학교 선생님을 줘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했다가 결핵을 알아가지고 교사를 그만두고 뭐 하다가 이제 무급장 공무원도 하시고 뭐 이렇게 돼요. 네? 근데 그 교사 자격증을 뭐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하여튼 인정을 해주게 되는 그 소 찾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서류를 증빙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국민학교 교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임시로 부임한 데가, 처음 부임한 데가 경상남도 해포도라는 데. 그 해포도는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섬에 지금 말하면 국민학교 분교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교장 선생님, 교사로 갔는지 부교감으로 갔는지 알고 나도 몰라. 교장 선생님 갔던 것 같아. 내가 그때 해포도에 2살인데 아버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응? 그 얘기는 좀 나중이고, 하여튼 해포도에서 그 해서 무슨 교사 자격증을 해서 할머니는 일단 분가했어. 앉아서 얘기하시면 응? 앉아서. 아니 괜찮아. 다 같이 들어. 괜찮아.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여러분도 버틸 수 있어. 응? 응? 앉아서 얘기하세요. 아니 얘기. 저는 이미 앉았습니다. 47년에 내려와서 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렇지. 그때 울진의 전쟁이 6.25 사변이 나서 1950년에 전쟁이 납니다. 이북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울진이 저기 어디 저 강원도 좀 밑에 경상북도가 어디 저쪽 저 동해안 쪽에 그 끝쪽에 울진 공비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감옥에 잡혔어요.
월남 피남 이북이 싫어서 도망간 놈이니까 총살 1호. 할아버지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시게 됐었는데 하늘이 도와서 이남군이 쌕쌕이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이북이 쫓기게 됐어요. 그 낙동강 전투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전선이 무너졌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다음날 사형당하게 돼 있는 날이었어. 아까 삼촌 때문에 삼촌이 죽을 뻔했다가 안 죽었고, 우병 삼촌이 딴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한 분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북이 갑자기 그냥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감옥문 잠궈놓은 채로 도망갔어. 그 감옥문을 연 사람이 또 우리 할머니. 아무도 못 나오고 벌벌 떨어. 나가면 잡혀서 죽을까봐. 그래서 할머니가 뭐 어떻게 연세를 찾아가지고 용기 있는 할머니. 최남은 여사 우리 할머니 아주 왕성한 할머니. 이것도 기독교의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얼었대. 할머니 말씀이야. 나오라우. 그랬더니 나오지도 못하더라는 거야. 덜덜 떨면서. 거기 수많은 죄수들이 못 나오더라는 거야. 지금 이 미군이 왔으니까 나오라고 그랬는데 못 나오더라. 그래서 나왔다. 그렇게 해서 또 할아버지가 살아났어. 아버지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 전쟁이 나니까 아버지는 거제도로 피난을 갔어. 할아버지는 울진에서 잡히고 아버지는 거제도로 피난을 갔어. 세브란스가 48년에 졸업하고 피난 갔으니까. 1950년에 피난을 거제도에 아버지가 가서 혼자. 할아버지는 저쪽에 있고. 그러다가 거제도에서 우리 오늘 돌아가신 강호순 여사를 이제 서울에서 아마 만났었다는 것 봐. 전쟁 전에. 49년에. 전쟁 전에 만났는데 여러분은 우리 어머니는 경기여고 나오고 서울 사람이고 아까 외가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고 근데 이분이 머리가 진짜 좋대. 내가 최근에 심연남 선생이라고 그 선생이 어머니가 서울 약대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서울 약대에서도 유명한 머리였대. 머리 좋은 어머니였다고 최근에 내가 그 증언을 들었어. 그죠? 네. 근데 이 어머니는 집에서는 반대하는 거야. 결혼. 아버지는 불알투 쪽만 가진 피난민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어떻게 가냐고. 경기 여고생들이 야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뭐 어쩌고 뭐 자기네끼리 또 그랬는가 보지. 어떤 사람은 돈을 택했어. 부잣집 아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걸 택할 수 있지. 미남을 택할 수도 있고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머니를 어머니는 내가 약국하고 약대 서울 약대 나왔으니까 약학 전문학교 지금 서울 약대 그 나와서 내가 약국을 하고 남편이 의사를 하면 못 먹고 살기 하겠냐. 우리 어머니 nothing. 왜? 8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 집안은 또 대학에 나온 사람이 우리 유일한 사람이. 이 어머니는 대학에 왜 나오게 됐냐. 원래 안 나오는 집인데 학교도 안 보내는 집인데 학교 선생이 워낙 영특하다고 그래서 학교 선생이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이 집에 찾아와서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 이거 경기여중에 좀 시험 한번 보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공부를 그 형제들 시킨 적이 없어. 위에 이모들 5이 4이 있고 아들 3이 있어도 공부를 시킨 적이 별로 없다고.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선생님 추천으로 경기 중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가. 그때
창신국민학교에서 3명이 붙었대. 일본인 교사에 의해서. 그것도 일본인 교사니까 깨어서 학생을 교사답게 가르치니까 됐어. 이게 다 은혜 아니고 뭐야. 그냥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 진짜 진정한 교육자니까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애들을 키워 올리겠다고 하는 생각. 근데 가보니까 경기 여중에 가보니까 전부 덕수, 그때도 덕수 수송 뭐 여기가 왕성할 때라 한 학교에서 50명 70명씩 뭐 한반 다 차지하게 들어오는데 이 창신국민학교 10,000명이 그 5,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내가 그 창신국민학교 1학년 다녔어요. 학생만 많지 그 학교도 아니야. 그 피난민 수용소지 뭐 창신동에 저 수인동 바깥에 있는 거. 근데 거기서 공부 잘해서 이 어머니가 경기 여중고해서 서울약대까지 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으로 세브란스 학생, 예? 이쪽은 서울약대. 근데 뭐 네가 안 가면 내가 간다. 뭐 하여튼 뭐 여자들끼리 재밌는 얘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학교 땀에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거제도에 그 왜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의료 수요가 있어가지고 연세대학이 잠시 한 1, 2년 거기 있었어요. 수복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 그때 우리 어머니는 뭘 하고 있었냐? 군속이 됐어. 군속. 군대 가면 밥은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약사 자격증 들고 군대의 여군이 된 거야. 그래서 군복 입고 이제 밥 묻어 먹고 군대 부대에서 있고 서울의 수나병원이라고 여기 저 창덕궁 있는데 어디 근처에 있는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차도 탈 수 있었다고 그래. 하여간간에 뭐 대우 받았나 봐. 약사도 대우 받고 의사도 대우 받고 뭐 하여튼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께서 또 용기를 냈어. 대단한 용기야. 옛날에 사각개짝은요 판때기 나무가 이렇게 얼기설계 구멍 뻥뻥뻥뻥 뚫린 그냥 이 진짜 아무 옛날 게 사각개짝 아시나요? 네. 지금 박스가 아주 멋있지만은 옛날에는 개판이거든요. 묻질 뻑뻑해가지고 거기다 쌀 껴 넣어가지고 겨어 넣어서 이렇게 담아서 사과 넣는 통입니다. 그 사각개짝을 모양이 흉하니까 그때 벽지라고 하면 이런 나이스 벽지가 아니고 그냥 이게 사각지 하나 있어요. 그 벽지를 발라요. 풀칠해서. 그럼 그게 장롱이 되는 거예요. 장롱. 그걸 개나리 보찜이라고 그래요. 그걸 둘러매고 옷 몇 가지 뭐 팬티하고 몇 개지 팬티를 입었을까 그때 당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거제도까지 할머니가 갔어. 여자 혼자서. 이 여자 이거 말 되는 얘기야 또. 혼자 갔다고 혼자. 자기를 찾아온 여자 덜컥 어느 날 툭 튀어나온 여자. 응?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떨어서 또 맞벌이 부부가 된 거예요. 하나는 세브란스, 어머니는 거기서 좀 떨어진 데 저 위에가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울진에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또 한 번 오셨어. 거제도에. 그 얹혀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머니의 맹활약 시집은 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시댁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형제 셋 그다음에 전쟁에서 그 6.25 사변 전쟁 중에 그 용산고등학교 다니던 노갑병 둘째 삼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 진짜 멋있는 사람. 지금 같은 검찰총장감. 근데 그분이 서울법대 들어갔는데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그분이 또 일화도 또 많아. 그분이 단지 20살. 단지 20살에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후방에 군사훈련 학교가 있었어. 거기에 이 사람은 뭐야 교관 서울법대생이니까 교관이 1학년짜리를 교관으로 데려간 거야. 교관으로 머리 있으니까 교관으로 가서 육군 소위 달아주고 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한국군이 전멸을 해갑니다. 전멸. 나가면 죽고 나가면 죽고 나가면 죽으면서 끝에 군인을 계속 보급하는데 차출 명령이 내려왔어요. 우리 갑병 삼촌께서 안 올라가도 돼요. 안 나가셔도 돼요. 근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격하니까. 이게 갑병 삼촌이 어머님한테 받은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역사에 의해서 갑병 삼촌은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 교관 요원으로 훈련만 시키면 되는데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대신 나가게 됐던 사람 대신에 나가는 바람에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고려 합성? 하여튼 고려 그룹의 총수가 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저기 동작동에 갑병 삼촌한테 와서 전화해. 내 대신 죽어준 친구라. 또 하나 놀라운 얘기 해줄까요? 지금 90이 됐는데 친구들 5명이 있어. 나한테 난 다 알아. 그분들이 매년 현충일에 거기 모여서 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중에 친구 있어요? 친구 있는데 20살에 죽은 친구를 기억하면서 80, 90이 되도록 묘소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하는 친구들 봤어요? 꽃 갖다 주고? 우리 갑병 삼촌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 어느 날 그분들이 80이 넘어서 이제 성이라 네가 좀 우리 대신 좀 꽃 좀 보내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내가 보냅니다. 갑병 삼촌. 왜? 혼자 죽었으니까. 결혼도 못했고. 그때 내가 놀란 거예요. 야, 이건 신문 기사감이네. 18살 친구를 위해서 50년, 60년이 되도록 죽은 친구를 위해서 현충일에서 모여서 추모한다는 거는 어떤 우정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나한테는 왜 썩어지로 많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정이 없냐. 우리 살게 되는 생각을 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그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기가 남 대신 나가서 죽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때 전사통지서가 집으로 거제도에 왔는데 할머니는 우편배달부가 왔다는 소리에 열어보지도 않고 울기 시작했어요. 전장에 보낸 애미의 마음은 그냥 직감으로 알아봐. 통곡과 통곡. 그게 할머니. 최남은 여사.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조금 우리 집이 어떤 역사의 고비와 고비를 넘어왔는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지만 계셨으면 어떻게 되고 고려 합성 그룹을 만든 사람이 친구고 그 사람은 우병 삼촌을 만났어. 최근 얼마 전에도. 진짜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고 아마 삼촌한테 밥은 사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하고는 관계없지.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 유수 한 20대 30대 그룹 안에는 되는 사람. 나는 그냥 삼촌이 계셨으면 또 하나의 명문가인데 우리도 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음악 콩쿠르도 3등 했으니까.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 당시 서울법대는 또 그게 또 초창기 멤버란 말이야. 대법원장 하기 쉬운 그런.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 시댁에 대해서 존경심이 많았고 또 시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어머니는 깍듯했고 또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또 지극하셔서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며느리는 특별한 며느리니까 절대 야단치거나 시키지 말고 그냥 모시라. 그러면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딱 그렇게 얘기하시고 할머니는 지금도 이번에 내가 우리 얘기할 때 참 좋은 시아버지였다. 이건 저기 어디야 감독님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 누누이 하셨어. 한 번도 자기를 나무라신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좋은 아버지였다. 할머니도 그랬다. 근데 할아버지의 언명이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얹혀진 거야. 갑병 삼촌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얹혀지고 이 어머니가 연 뭐 거기서 돈을 열심히 벌었겠지. 약국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얼마 안 나오고 이쪽에 약국에서 그때부터 15년 고생의 역정이 시작이 돼서 내 중학교 2, 3학년까지 돈을 버십니다. 그때 번 돈이 집 하나 만들고 그 집이 번화서 대치동 땅까지 가요. 돌아서 아버지가 그 돈은 당신 거니까 내가 손 안 댄다 그래가지고 한옥집 30평짜리가 움직여서 대치동 땅까지 저기 등촌동 갔다가 어떻게 했다가 대토 받아서 그렇게 했다. 하여튼 자기는 길거리 땅만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대치동에 그때 개천이 있는 데인데 사가지고 성공을 한 할머니. 이 할머니의 역사는 그렇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는 그때 이 노시집에 시집 와서 한가닥 큰 사람이야. 그거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했고 내가 1월 1일날 2일날 또 어머니 훌륭하신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아서 나한테 엄지척하고 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 어머님 그렇게 살아서 이제 아버님이 의성에 개업하려고 해서 돈을 벌어서 식구들이 몇 식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쪽에서 5이 지금 돼 있고 또 우리 식구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내가 있고 이제 내가 튀어나왔잖아요. 내가 거제도에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의성에 개업해야 되는데 그 거제도에서 미군 부대 그 포로 수용소의 미군 군의관을 알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편한 길은 의성에 가서 개업하고 그냥 시골 의사로 돈 잘 벌고 사는 거예요. 기와집에.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 인생의 선택길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 어려운 미국을 가봐야겠다. 예. 그러면서 딱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 내가 미국을 가더라도 내 시동생들과 그러니까 내 동생들과 아버지 어머니를 잘 먹여 살리고 있어. 명령했어. 옛날 여자들 또 그것도 또 바보같이 잘 지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가 구두 생 거는 돈 안 쓰잖아. 그래서 다 식구들이 놀아 먹으면서 그래서 고모는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까지 맞았어. 이화대학원. 그리고 삼촌은 그거는 좀 아버지도 좀 도왔지. 원명 삼촌은 약국에서 좀 도왔고 서울 공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삼촌은 나한테는 형 쪽으로 좀 한참 또 떨어져서 또 나한테 꽤 가까워요. 나하고 7살 차이니까 형 같았어. 근데 이제 거기는 아버지가 또 하고 그래서 학교를 아버지가 미국에 4년 가서 만 4년 동안 안 돌아오는 동안 1년 있다가 온다고 그랬어. 1년 있다가 아버지는. 근데 가더니 안 오는 거야. 그때 편지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야. 잘 전화는 안 없는 때고 우리들이 전화도 없고 우체국 가서 전화기로 선신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와. 점 보러 갔어. 어머니가 처음 일생에 2번 점을 봤는데 한 번은 점을 보러 갔더니 지금 딴 여자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기다리고 있냐고. 대성통곡을 하고 문지방에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래. 어머니 말씀이에요. 같이 데려간 연세의대 교수 부인이 부축해서 겨우 나왔다고.
또 믿어지지가 않아서 한 번은 또 나를 데리고 또 거기 어디 점집에 또 갔는데 그 점쟁이는 또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가지고 얘를 반상을 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댄스를 배우면서 기다립니다. 미국에서 배워오는 아버지한테 그래도 스텝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댄스를 둘째 외삼촌한테 그 둘째 외삼촌을 제일 사랑해서 돌아가시 전까지 둘째 외삼촌 둘째 오빠 나보고도 둘째 오빠 왔냐고 그러고 뭐 이래서 황당하게 만들었던 그런 제일 좋아하는 강수길 그 형제를 다 어머니는 그 뒤에 그 집안을 전부 일으키는데 뒷받침을 하셨고 아버지는 4년 동안 연필 뭐 이런 거 좀 보내주면 약국에서 그거 팔았어요. 내가 그 연필 그걸 노란 연필 그거 미국에서 보내온 그러면 약국에서 미국 미제 연필 탁 친절해 놓으면 또 그게 희귀품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돈 주고 사면 어머니 거기서 뭐 할명수에서 식판 남기고 5원 남기고 뭐 이러면서 온 식구들이 먹고 살았어.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설린초 할아버지께서는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나중에 또 그 거기 가요. 저기 합정동에 이제 복덕방도 하시고 그저 가게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야간 중학교에 한문 선생도 하시고 뭐 하면서 아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 할머니의 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얘기하면 모든 형제 중에 또 아버지만 밥을 따로 했다네. 그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야. 참 할머니는 특이한 사람이야. 큰아들에 대한 지극정성이 끝내준다 진짜.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근데 이 큰아들이 진짜 이 집안의 모든 거를 다 지켜준 사람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미국에서 오니까 미국에서 오는데 가는데 그때는 미국 가는 게 비행기가 없는 줄 알았어. 아버지가 54년에 가셨고 54년에 6월 21일 날 떠나셨는데 6월 23일 날 노성애가 태어나요. 미국에 있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왜? 부산에서 미국에서 옛날에 구호물자 전쟁 구호물자 내가 52년에 태어났잖아요. 노성애가 54년에 태어나요. 54년 6월 23일 날 태어나는데 이 유학 가기로 그 미군 부대 거제도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만난 군의관 초청에 의해서 53년에 종전되고 그다음 54년에 미국에 가는 배를 근데 그 배도 어떻게 구하냐? 그때 당시 부자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었어요. 프로펠러 비행기로 해서 동경에서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가면서 미국 들어갔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원조물자가 부산항에다가 원조물자 오면 초콜릿이니 뭐 시레이션이니 박스가 오면 빈배로 돌아가니까 그 빈배에 올라탈 수 있는 유학생들의 그걸 태워준 거예요. 뭐 얼마 돈도 안 받고 그래 빈배로.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정말 선한 나라예요. 근데 선한 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서 아버지는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대륙횡단에서 뉴욕시티에 도착해서 인턴을 거기서 시립병원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알렌타운이라는 데서 산부인과를 공부하시고 알렌타운은 펜실베니아의 백인촌에 아주 좋은데 나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 알렌타운 아버지하고 같이 거기 있는 의사를 찾아서 근데 하여튼 좋은데 거기서 잘 트레이닝 받으시고 거기서 대한민국 요새 자궁암 검사하는 팹스미어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와서 국내 최초로 또 팹스미어를 소개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국내 최초로 몇 가지를 하셨어요. 레디움 치료도 하시고 방사선 치료, 지금 자궁암 방사선 치료, 팹스미어, 배 옆으로 제왕절개 이렇게 째는 거 대신에 옆으로 파네스틴 시전,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한 10몇 가지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국내 최초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한 20개나 한 것 같아.
하여간간에 아버지의 본이 우리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가를 잠깐 느끼게 하는 아버지였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는 그렇게 점쟁이 사건이 있었고, 돌아오실 때는 이제 돌아오겠다. 그때 대부분의 그때 48년 졸업생이라고 그래요. 48년 졸업생. 1948년 의과대학 졸업생 중에 미국 유학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재혼하거나 미국에서, 아니면 미국 유학생으로 새로 온 그 부잣집 딸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미국에 정착을 해. 미국엔 냉장고가 있고 오렌지가 있고 밀크가 있었거든. 한국 오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또 인생길에 또 가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느냐 안 돌아가야 되느냐. 그때 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부군께서는 내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여기, 거기 안 오셨으면 나는 이제 완전 엄마 싱글 엄마의 아들인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오셨어. 오실 때 내가 성애하고 여동생하고 할아버지하고 부산항에, 그때도 뱃삭이 없었, 비행기 표삭이 없으니까 50불 벌 때니까 50불 레지던을 50불 받아가지고 배에서 화물선에서 턱 던지는데 밀크 초콜릿을 받았어. 밀크 초콜릿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었어. 오늘 민우가 나한테 주는 밀크 초콜릿. 하여튼 그래가지고 밀크 초콜릿 세상 처음 먹어보고, 아버지가 준 털 달린 공, 털실공, 던롭 윌슨 테니스 라켓 가져오고 털실공 가져오고, 뭐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에 갑자기 전축가 아이다 무슨 리고레또 또 문라이트 월광군 아주 문명국에 또 갑자기 집안으로 변신합니다. 한옥집에 갑자기 전축 음악이 들리고 아주 동네에 또 그런 집으로 이제 갑자기.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떠날 때 아버지 기억은 없고, 나한테는 2살에 떠나셨으니까. 여동생은 아버지 떠난 다음에 태어나왔으니까는 더 기억이 없고, 그리고 이제 다 4년 뒤에 만나니까 나는 6살이고 내 동생은 이제 5살 그 정도 됐겠지. 동네 온천에 독탕을 갔어요. 영암방에 간 것 같아요. 성이가 밖에서 울면서 못 들어. 남자가 하나 왔다고. 근데 나는 아버지가 와서 너무 좋아서 같이 목욕탕에서, 지금 민우보다 좀 어린 거지. 빨가벗고 아버지하고 이제 목욕하고, 성에는 밖에서 그 대기실 비슷하게 그 중앙 문에서 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동네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나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할머니 손에 컸어요. 왜? 엄마 혼자서 애 둘 못 보기 때문에 성애만 키우고 나는 할머니 손에 쭉 커서 할머니 사랑을 극진히 받았어. 그때 또 이 할머니 최남은 여사는 자나 깨나 이 온 집안의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아침 저녁. 뇌신이라고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들어누워서 이게 얼음찜질을 하시면서도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만대로 서양 귀신 씌워도 한참 씌인 여자. 근데 아까 그 서양 귀신 얘기 오늘 조금 더 하면, 할아버지께서는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지 맨정신으로 노래 부르는 건 할아버지 옛날에 이북에서는 본 적이 없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잠깐 어딜 나가서 안 들어오길래 어디가 있나 했더니 어느 집회 장소에 모여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술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서양 귀신이 확실히 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야단도 많이 쳤다고 그래. 서양 귀신 그거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이 얘기 다시는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 중에서 얘기하는 거. 이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저기 서양 귀신 했던데 할아버지께서 이남에 와가지고 오늘 서양 귀신 얘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할아버지께서 노노맹자 이거 한학에 대해서 엄청 받고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엄한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이시고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는 분이라. 그런데 그런 유교학을 공부하던 분이 할머니 성경 도대체 이 귀신 씌인 할머니가 읽는 성경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잠깐 성경에는 사랑 얘기가 잠깐 나오더라. 근데 그 노노맹자에는 자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랑이 있는데 사랑과 자비는 다르더라. 자비는 높은 데서 뭐 누군가 남의 뭐 베푸는 느낌이 있다면 사랑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주는 거다. 동양학보다 서양의 이 기독교가 훨씬 우월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걸 믿는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동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장로가 되셨고 최 권사님은 뭐 원래 권사님이시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예배 찬송만 할 때부터만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스토리는 오늘 삼촌 통해서 오늘 어제인가? 어제 들었죠. 어제 그 좌석에서 처음 들었어. 근데 이 내가 설린촌에 만약에 놀러 가도 아마 쌍둥이 동생은 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나를 보는 거는 꼭 자식을 보는 것 같이 느끼는 거야. 어렸을 때 그 3살 때부터 키웠던 자식을 보는 거야. 어디 멀리 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 난 느껴 그거를. 내가 할머니 사랑이 극진했구나 느끼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에 대한 나에 대한 가르침 예수 믿으라 또 기도하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일학교 내가 다녔고 아마 노성우도 성교사는 주일학교 잘 안 다녔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많이 다녔어. 그래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기독교적으로 성장을 했어. 찬송도 집에서 맨날 부르는 분위기였고 모든 행사는 다 기독교 주관으로 했고 그러고 살다가 지금 어머니 얘기하고 막 섞이는데 하여간 이 어머니는 내 중학교 2학년 때 약국을 그만둬. 정신적 노이로제로 너무 지쳐가지고 전차가 지나가면 그냥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시끄럽고 근데 몇 시까지 일했냐? 새벽 4시에 열고 밤 12시에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4시간은 통행 금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8시간 근무 이런 거 없어요. 새벽 4시에 문 열고 가게 문 열고 밤 12시에 닫고 12시 5분까지 통행 금지에 잡히지 않도록 경찰한테 잡히지 않도록 뛰어서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13 식구가 먹고 살았다. 왜? 그 식구들 외에 우리 식구 4, 할머니 식구 5인가? 그뭐 9이죠. 거기다 식모 2, 식모인가 유모 뭐 해가지고 하여튼 13 식구가 한 집에 살았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 화장 예약을 하시고 접수를 마치신 유족들께서는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방송인데요. 우리 회장님. 오케이. 아직은 또 한 30분 있으니까 더 얘기해 줄게.
저 경복궁 앞에 있는 저 보안산 병원에 거기에 1년 간호장교로 근무하셨어. 그러다가 이제 뭐 특진료 뭐 이런 걸로 아버지는 세브란스에서 미국에서 돌아오신 뒤에는 최고 인기 의사가 돼가지고 최고 인기 교수, 뭐 제자들한테 슬라이드 영어로 된 거로 막 이렇게 막 해주고 병리 슬라이드 비추고 뭐 한국에 또 최초를 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60년대 졸업생들은 다 막 아버지를 아주 그냥 신처럼 모셔요. 그게 김일순 총장님이 지금 60년 졸업이거든요. 아버님이 59년에 한국에 오셔서 처음 1년 동안 열정적으로 가르친 제자들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제 문상 오신 김일순 부총장님도 그 제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장례식 때 호상해 주신 분이라. 뭐 그런 난 또 그 아버지들이 나의 선생님이 제자들이 아버지들이 나의 선생님이 돼서 또 나를 또 이끌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선순환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할머니가 중학교 고 2학년 때까지 한 일은 15년 동안 우리 집이 살아남기 위한 최대의 고비를 다 이 할머니가 커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덕분에 이 아버지는 4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로 날리게 되고, 그래서 유영수 여사만 빼놓고, 그 김종필 씨 부인서부터 다 내 환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 겁니다. 집안의 역사는 뭐 여기까지고, 내가 최근에 이제 거기서부터 뭐 다 승승장구야. 그 다음부터는 뭐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군대까지 마치고 나서부터는 돈이 필요하니까 제일병원 개업해서 돈 벌기 시작하니까 1년 뒤면은 1년이나 2, 3년? 63년에 개업하셨는데 63년인데 내가 중학교를 67년 중학교를 67년에 졸업하죠. 네. 내가 63년이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개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67년에 내가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약국을 그만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돈을 제일병원에서 열심히 벌 때고 그러면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71년에 내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옥집 어머니가 준비한 그 한옥집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3년 일하면 집 하나만 지었어. 그래서 양옥집 진 게 숭인동 양옥집이야. 거기서 이제 대강국민학교 출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양옥집에서 기름 보일러에 양변기에 앉아서 이제 화장실에 다니는 지금은 이제 노성근 선생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 그러다가 그 다음에 73년도에 아버지는 병원 안 짓고 집을 호화롭게 지어놓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논현동에 또 집을 그때 성북동에 가느냐 논현동 가느냐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또 인생의 갈림길이야. 성북동은 한 평당 150만 원이고 논현동은 평당 3만 원짜리인데 그 논밭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진흙탕인데 땅이 싸서 그냥 성북동 거의 가실 뻔했어. 계약하려고 150평짜리. 그 150평짜리 150만 원 하면서 계약하느냐? 여기 와서 160평짜리 3만 원에 계약하느냐? 그러다가 이쪽 160평짜리 3만 원 했는데 나중에 성북동보다 강남이 엄청나게 돈이 올라가. 300평. 예? 논현동 집이 300평 되지. 몰라. 300평이었어. 300평. 논현동. 300평은 처음에 160평 샀고 나중에 130평을 다시 사서 160평은 내 이름으로 돼 있었고 130평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고 병원이 질 때 강서병원 질 때 내가 돈이 딸려가지고 해서 아버지가 거기서 41억인가에 팔아서 15억에 이쪽
그때 도둑이 들어왔어. 논현동에. 도둑이 들어와서 현관문을 깨고 막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무서워해가지고 아파트로 오게 되니까 집이 비게 되잖아. 그때 우리 집하고 똑같은 어머니는 왜 큰 집에 이사했냐 둘이 사는데 이제 뭐 그런데 내가 60대 몇 평에 사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서 같은 크기로 해드려서 65평이 된 거예요. 그게 그때 15억에 계약했어요. 그러면 15억 쓰고 뭐 수리비 뭐 또 뭐 한 그때 2억 들어요. 그게 1억 5천 2억 들어요. 그거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저기 남는 돈 가지고 병원에 뭐 저기 뭐 좀 했을 때고 그다음에 병원은 제1병원에서 나온 뭐 돈 가지고 사실은 그거 할 때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또 몰라. 너네들 땅은 또 사주고 뭐 이런데 좀 쓰고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땅이 꽤 있었어요. 발산역이 2,000평 있었다고 그러고 여기 한전에 또 한 400평짜리 땅도 있었고 난 그건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어서 뭐 학교에다 기부했는지 뭐 했는지 뭐 골프 뭐 신나게 썼는지 뭐 근데 아버지 본 거 아버지가 쓰는 건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지금 가지고 있으면 한전부지 땅은 그 삼성동 한전부지 400평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한 2천억 이상. 400평이요? 발산동에 있었던 2,000평도 박정희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겁이 나가지고 2,000평 팔았는데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대 목동병원, 이대 발산동에 있는 병원이거든. 그거 가지고 계셨으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지. 그러니까는 하여튼 역사는 뭐 그렇게 흘러갔는데 아버지는 병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개업할 때쯤에는 병원 땅으로 쓸 수 있는 땅은 대치동밖에 없었어. 하여튼 anyway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두 갈래 길이 우리한테 돼요. 그러면 그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갑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나한테는 최근 내가 너무 많이 변했는데 12월 달에 나한테 이 사람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줬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의 처남이 미국에서 나한테 줬어요. 내가 기독교를 엉성하게 믿는다고. 근데 나는 사실은 개업하고 우리 형제간의 분란 나는 뭐 지금 고백했는데 실제로 나는 우성호 선생한테 지극한 사랑이 있었어요. 동생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했고 교수님 되시는 것도 다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근데 하여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분란과 범민 또 병원도 고비고비 황우석 사건 뭐 고비고비 많이 겪었어요. 아까 어저께 또 삼촌한테 내가 개업 시작할 때 그 얘기도 해줬는데 뭐 그건 나중에 또 합시다. 지금 내가 기독교로 되게 된 변화는 내 평생 내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괴로움과 번민과 많은 거에서 고통받았다. 내가 태호 장가 보낼 때 내가 울었어.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우는 게 아니라. 너 기억하니? 나는 내가 얘를 결혼시켜서 자립시킬 수만 있겠어. 내가 집을 마련해서 장가 보내는 것만도 너무 내 스스로 대견했던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사실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었어. 아버지가 워낙 위대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비견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버지는 나의 컴피티터였고 친구였고 그래. 그래서 참 그랬는데 내가 결혼식을 그래도 그럴듯하게 하는 거를 내가 보면서 아버지 내가 할 바를 했습니다. 안 계시지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지었어. 뭐 저놈 장가 간다고 슬퍼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내가 기독교에 개심하게 된 거는 지금 이 많은 지금
네, 이 상중에도 로마서를 또 들었는데 요새 읽지를 못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오디오북으로 듣는데 유튜브에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다 있어요. 공짜. 근데 하여간 지금 사도 바울, 기독교를 전파한 사도 바울도 괴로움과 번민은 많아서 로마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도 나도 계속 그랬다. 아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은 나는 성근이도 불안해 보이고 노성우 선생도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고통이 쉬워 보이지는 않아. 내 느낌에는 번민이 있고 림포마 앓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볼 때 쉽지 않다. 또 이번에 내 친구 천안 충무병원의 권용우 원장은 병원을 크게 2개를 지었는데 천안에 이 사람이 멀티플 마이로마로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골수 이식까지 해가지고 암이 걸려서 혈액암이 걸려서 살려놨는데 그래서 지난 6월에 살았다고 이제 축하해준다고 내가 이랬는데 또 이번에 며칠 전에 또 런 캔서가 걸렸어. 그게 인생이. 또 내 친구 미래와 희망병원이 그 사람은 또 내 컴퓨터가 돼서 빌딩을 올려서 나를 어떻게든지 눌러보겠다는 게 그 집의 최대 목표이자 소원이에요. 근데 빌딩을 올려서 이겼는가 싶었는데 본인이 CVA가 와서 쓰러져서 지금 아직도 방에서 못 나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그분한테도 이번에 꽃은 보내왔더라고. 미래와 희망에서. 내가 전화하니까 끊어버리더라고. 처음에 병 나서 한 달 만에 내가 미국에서 와서 전화하니까. 그 후 전화를 못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나한테 시험관 얘기를 배운 분이에요. 근데 하여간 간에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지금 여러 군데서 보고 있다. 또 제1병원이라고 그 이동희 박사가 그 감사의 발견과 교만과 독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병원도 이대에 가서 무너지는 것을 봤다. 나라고 편하겠냐? 너 아직도 걱정이 많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는 거죠. 생각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내가 깨달은 건 딱 하나. 결국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원을 짓는 줄 알았는데 C.S. 루이스 책을 읽다 보니까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근데 어머니가 나보고 지난 1월 1일인가 며칠이야. 근데 며칠이야. 그래. 교만하지 마라 그래. 이 할머니가 갑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보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수없이 하던 분이고 뭐 나같이 무슨 교만하게 어머니한테 거기서 무슨 싸우고 있는 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걔는 밑도 끝도 없이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네 어머니 교만하지 않을게요. 근데 C.S. 루이스 책을 읽는데 제일 교만이 C.S. 루이스. 근데 교만이 뭐냐면요. 내가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자만이나 자긍심, 자기 스스로 나는 뿌듯하게 생각하는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경기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고, 내가 적어도 공부할 거 했고, 병신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처럼 뭐 비슷하게 유명해졌고, 그럼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이걸로 아버지께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니고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자긍심, 자아라고 하는 이드, 철학적인 얘기, 이들을 송두리째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속해 둬. 근데 그 말이 이해하는데 1장에 신은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쭉 읽어보면 내가 온전한 기독교를 믿으려면 내 자아와 자긍심이 송두리째 없어져야 돼. 빠졌는데 그 빼는데 내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달 이상 계속 책도 열 몇 번 듣고 내가 성경도 읽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끝없이 밤새도록 내가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뭔가 느낌이 오는데 내가 그 C.S. 루이스의 노성도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다. 아까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할머니 그 용기와 그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 집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선조들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아버지 그 밤 새벽 2시, 3시에 그 앰뷸런스가 붕붕붕붕붕 하면 아무 군말 없이 나가서 아기 받고 오는 그 의사에 대한 열정.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그만 밤에 일어나고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애를 받아보니까 애가 하룻밤에 3개가 나와. 3개 나오는데 셋을 내가 풀었다 나와서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불려나가고 또 불려나오고 노 박사님 환자 또 지금 분만 해야 됩니다. 꼬매고 하는데 아침 되니까 노랗고 하늘이 빙빙 돌아. 밤새가지고. 이걸 평생 하신 게 우리 아버님 노 박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니 강옥순 여사는 약국으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던져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나는 감사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왜 불편하냐고. 미래가 왜 불안하냐고. 이세가 제대로 할까? 우리 직원들은 내가 없어지면 노조 만들어서 이렇게 반란이 일으킬까?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기독교에 귀의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교만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모든 세상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아버지께 설립자를 노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붙였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선한 건 아니에요. 법은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법을 잘 지켰다고 선한 거 아니고 또 선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 도덕. 영광은 아버님. 아버지께 바치는 게 인간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가셨지만 바친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다. 이걸 깨닫고 이게 나는 쓰여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 그걸 고백합니다. 아까 목사님 오셨을 때도 내가 울었어요. 유 목사님 앞에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내가 자식들한테도 그럴 수 있고 우리 형제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 내 책임은 무겁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독교의 행동하는 룰들이 있어요. 분별력, 절제, 그 다음에 정의로움, 그리고 꿋꿋한 용기,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외에 용서, 또 교만의 치유,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아니하면 안 돼. 이것은 다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의 첫 장을 펴보시면 옳은 거와 그른 것에 대해서예요. 옳은 거와 그른 거. 옳은 거와 그른 거를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면 옳은 거와 그른 거를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그리스나 중국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이재명이나 다 똑같이 옳은 거와 그른 거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 데로 갈수록 죄를 질수록 나쁜 데로 갈수록 이 자기가 이 고치는 데 힘이 드는 거예요. 변명하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옳은 거와 그른 거를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본성인데 이 본성 뒤에 배후에 결국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뭐 그게 그 책의 1장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오른쪽에 쓸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또 한마디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또 선은 모든 도덕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한다. 근데 내가 희수를 맞으며 그 책을 저 글을 썼잖아요. 2020년에 썼어요. 2000년에 2000년에 썼지. 아버지 돌아가시 3년 전에. 근데 내가 그때 그걸 지금 다시 보면서 한 번도 내가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거기 썼던 글들이 전부 교회적인 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세기 얘기 또 나오듯이 창조하고 실제 가난한 아까 내가 지금 설명했듯이 우리 집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제로였다. 깍두기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창조하신 아버님. 아버님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니까 끝없는 인내와 양보예요. 끝없는 인내와 양보. 그리고 무한한 사랑.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건 또 C.S. 루이스 벌써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뽀뽀하고 이뻐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면 아버님이 우리를 설사 잘못되기를 바랐겠냐? 아무도 안 그렇다. 내가 노성근 선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냐? No.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호가 고통 속에 있으면 정호가 잘 되길 바라겠냐? 당연히 정호가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 민우가 잘 되길 바라지. 이게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의 바탕은 기독교적인 정신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성훈 선생님 나한테 뭐 어젠가 무신론이라고 해서 나는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할머니의 그 힘과 그 다음에 고모가 나를 볼 때마다 너 교회 가니? 너 교회 가니? 나한테 자꾸만 그 얘기만 물어봐요. 그 얘기는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면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나 이번에 하도 힘들어서 찾아뵀어요. 교모도 쓰러졌어. 한 번은 내가 미국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고모가 우리 집이 어떤 스타일의 집이냐면 고모가 쓰러졌어. 그럼 전화해서 나 지금 나 아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나 쓰러졌었다. 미국에서 턱 뜨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고모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고모 나 지금 미국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뭐 피가 안 통해서 뭐 이렇게 쓰러졌었어. 2달 입원했었어. 지금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 어머 나 지금 시애틀에 있어서 찾아뵙지는 못해요. 가면 내가 찾아뵐게요. 그 찾아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제 조금씩 걸어가지만 그 고모가 나한테는 할머니 같아. 야단치고 지키고 있는. 근데 이런 것이 아마 나를 C.S. 루이스와 무슨 또 할머니 기도와 또 아버님은 내가 보는 아버님이라고 한 거에 나오는 거는 무한한 그 끝없는 인내와 양보도 다 기독교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한한 사랑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아버님 그리고 육신의 고단함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요. 우리 다 그래. 육신의 고단함과 힘들지. 어저께도 지쳐서 육신의 고단함과 마음의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직 선을 쫓으면 선은 하나님이시고 선을 쫓아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셨는데 아버님은 기독교를 믿으셨어요. 믿었어. 아까 삼촌도 그렇게. 아버지 골프장에 갔지만은 그 기독교인이. 오직 선을 쫓아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신 아버님.
그리고 거기 또 나와. 내가 그 쏜 제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 떠오르는 게 잘나신 것 감추고 또 감추고서 겸손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아버님. 그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 메시지를 내가 지금 우리 노시 가문에게 전달하니까 이거는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아버님 계시면 아버님이 우리에게 충원해 줬을 거고, 뭐 내가 지금 이 보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은 앞으로 수없이 많이 쓰러진다, 많이 괴롭다, 인생 사는데 그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내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 중요한 설교가 있었어 나한테. 유진 피터슨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 손이 받칠 수 있게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근데 우리 아들들 잘 몰라. 내가 이 병원을 세브란스 기증하려고 그럴 때 너네들이 찬성할 수 있겠느냐? 너네들이 올바로 이 병원을 내가 기독 정신에 맞춰서 운영하겠느냐? 나한테는 이 병원이 있고 없고는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 노씨 가문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서 아버지가 하신 일처럼 나도 이 병원, 이 집안의 역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가 지금 오늘 장광설을 얘기했어. 역사는 길어. 아까 고모부 저 삼촌이 그래. 내가 노씨들이 참 많죠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만만한 노씨 아니지. 뿌리 깊은 노씨라는 거야. 뿌리 깊은 노씨. 나는 우리 이 노씨에 대해서 자긍심 큰 사람이야. 그리고 이 노씨의 가족 일원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그래서, 그건 또 우리 아버지나 뭐 여러분 다 알잖아. 행복하세요. 아버지가 77세 때 행복하세요 했고,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된다고. 남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지금 아직 화장 중인데 진행 상태가 냉각 중이라고 말이 뜨면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이제 미리 화장실 한 번씩 다녀오시고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almost done. 뭐 화장한, 나는 사실은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할 때 언제 한번 우리 식구들을 내 집에 초대해서 얘기하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얘기하나, 뭐 아니면 삿속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 한번 들려주나 그랬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어차피 기다려야 되고 어차피 시간 가야 되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오랫동안 들었던 집안의 역사, 그리고 아까 삼촌이 그래, 영화로 만들어도 한참 만들지 우리 집안의 고비고비. 나는 못 들었어. 좀 들어봐야겠어. 내가 들은 건 할머님한테 들은 얘기하고 지금 삼촌 몇 개 하고 지금 해서 삼촌을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어. 근데 우리 집안의 역사에 보면은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아버지가 동생들 고모 공부시켜라, 엄마한테 얘기했어. 사랑이지. 공부시켜놔. 근데 고모는 집안이 어려운데 대학교만 맞춰주면 됐는데 대학원 또 진학하겠다고 그랬대. 약국에서 버는 돈 얼마 없는 대학원 또 학비 내느라고 또 고모가 엄마. 그래서 이번에 고모가 그렇게 우는 거야. 그리고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극진히 잘한 거야. 지금도 아까 성경이가 와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웁니다. 이 어머니 깍쟁이 할머니잖아. 깍쟁이 할머니. 돈이라면 덜덜 떠는 할머니. 그런데도 시동생들, 시누이들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할머니를 욕할 수가 없어요. 나도 싸웠어. 깍쟁이라고. 그치만 고생도 많이 한 선한 할머니였어. 나한테 마지막 교훈은 교만이었어. 그리고 C.S. 루이스 그걸로 교훈하지 마. 우리가 반성하는 가운데 사랑이 생기고, 사랑의 우선순위는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도 난 집중력이 좀 있어서 열심히 듣는데요. 보면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요,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수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그 뜻이 연습하면서 사랑이 되면서, 사랑은 아까 그랬어요. 뭘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뽀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 잘되기 바라는 것.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남 잘되기 바라는 거, 이게 뭐 어려워. 잘되기 바라면 되지. 여기까지. 여러분 화목하게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비유 하나 들어줄게. 어머니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방에 정리정돈을 잘하라.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가 갔더니 민우가 막 어지러 놓고 살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그것도 어머니의 뜻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것도. 선택이에요. 정리정돈하고 사는 거 자유로움. 우리는 그 자유로움을 부여받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자유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다.